1945년 5월, 무려 6년을 이어오던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히틀러의 자살과 더불어 천년 제국을 꿈꾸던 나치 독일은 무너졌고, 미국과 소련의 원정군은 엘베강 연안의 토르가우에서 조우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장이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내내 진상작전의 대명사로 미국의 진을 미친듯이 빨아먹고 있던 일본 제국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그들의 본토인 일본 열도는 한 치의 땅도 빼앗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이 보여준 짐승과도 같은 저항은 미 군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점령할 줄 알았던 작은 섬인 이오지마에서 무려 2만 7천의 사상자가 나고 미 해병만 6,821명이 전사하자 철인 루즈벨트 대통령마저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할 정도로 두더지 작전을 편 일본군의 저항은 끈질겼습니다. 이어지는 오키나와 점령전은 더더욱 치열해서 미군은 전사자만 2만에 육박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오지마에서 한 방 크게 먹은 미군이 단단히 각오하고 시작했음에도 오키나와 점령은 4월 1일에서 6월 22일까지 무려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며 미군을 질리게 했습니다. 물론 강력한 미군이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일본군의 상황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군의 3배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며 인명손실면에서 정말 수지 남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일본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군부가 병력의 손실, 즉 병사들의 목숨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유럽 전선에서 나치의 패망 이후 점차 대두되고 있던 자본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소련의 갈등을 비집고 들어가 어떻게든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자국민의 목숨을 씹다 버린 껌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까지 진상질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은 패전 후에 천황 히로히토가 전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군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 천황제 자체의 존립이 위험하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추악한 진상질을 통해서라도 히로히토와 천황제를 존속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키나와까지 함락되고 미군의 본토 진군이 임박해오자 일본 군부는 역대급 진상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의 추악한 작전을 일본 본토에 역대급 스케일로 제안한다면 미국이 완전히 질려버려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진주를 예상한 일본 군부가 틀어막아야 할 곳은 크게 2군데였습니다. 첫째는 너무도 당연하게 오키나와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큐슈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쿄로 이어질 관문이 될 간토평야로, 이 2곳은 확률적으로 일본이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곳들이었습니다. 미군도 핵무기 사용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본토 상륙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다운폴, 즉 몰락작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중 큐슈에 상륙하는 세부 작전을 올림픽 작전이라 불렀고 간토평야 상륙 작전을 코로넷 작전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렇듯 방어하는 일본도 그리고 공격하는 미국도 서로가 어디에 외나무다리가 있는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홈에서 싸우는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 미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병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미군은 큐슈에 무려 24척의 전함과 42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입벌어지게 만드는 무려 400척의 구축함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호위 아래 14개의 사단병력이 상륙한다는 것이 작전의 골자였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리던 B-29 폭격기 1000대가 무자비한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은 이런 미군의 인류 역사상 최대의 상륙작전 규모에 어떻게 맞설 생각이었을까요? 일단 일본군 함대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 1944년 사이판 해전과 필리핀 레이테만 지역에서의 해전, 1945년 오키나와 방어전 등을 거치며 거의 괴멸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미군의 상륙부대를 저지할 일본 해군력은 크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미군 상륙부대를 막아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공군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카미카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945년 6월 당시 본토 사수를 위해 약 1000대가량의 카미카제 전투기를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원거리에서 적 항모와 함대가 나타나면 이들 카미카제가 우선적으로 출격해 자살 공격을 감행해 적 함대에 최대한의 피해를 줄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은 이미 앞선 해전과 카미카제 공격으로 대부분 황천길로 떠난 터라 미숙한 조종사들, 그것도 10대 소년 조종사들이 다수 포함된 이들의 자살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런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미 해군이 카미카제의 공격을 뚫고 해안으로 접근하면 다음은 카이텐이라는 어뢰와 신료라는 소형 보트가 공격에 들어갑니다. 카이텐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어뢰였습니다. 이곳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서 조종하고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이른바 바다의 카미카제였습니다. 문제는 카이텐의 오작동률이 너무 컸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조종사들이 살아남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신료의 경우에는 폭탄을 보트에 실었다는 것 이외에는 자살병기라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먹구구로 만들다 보니 이 신료에도 문제가 속출하였는데, 작은 보트에 무거운 폭탄을 싣다 보니 속도가 느려서 적에게 격침당하기 쉬웠고, 폭탄의 무게 때문에 배가 멋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테랑 항해사가 조종을 해도 쉽지 않은 이 병기 아닌 병기에 그나마도 어린 미숙련자들이 탑승하다 보니 실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어도 그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다에서의 마지막 저지선은 후쿠리가 장식하게 됩니다. 후쿠리 역시도 자살폭탄용으로 잠수부가 직접 막대 형태의 기뢰를 가지고 잠수하여 적 함정에 접근하여 폭탄을 터뜨리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자살폭탄 부대였습니다. 게다가 잠수복과 산소 공급기 등 기초적인 장비마저 엉망이라 실질적인 운용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무려 3000명 이상이 동원된 이 부대가 미군의 상륙을 저지할 바다에서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마침내 미군 상륙부대가 육지에 도착하면 당연히 일본 정규군이 이들을 상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규군 부대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부터 또 다른 총알바지들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군부가 생각한 확실한 총알바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1944년 3월, 일본 군부는 본토 결전에 대비하여 국민의용대라는 것을 조직하였습니다. 국민의용대에는 15살에서 60살 사이의 남성이 의무적으로 착출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7살에서 50세 사이의 여성 역시 의용대 명단에 올랐습니다. 도합 2,800만의 잠재적 병력이 조직되었고 그중 200만은 상시 대비 병력에 해당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줄 소총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일본 군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이야 죽든 말든 미군에게 진상만 부리면 된다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죽창이든 부엌칼이든 농기구든 닥치는 대로 무기로 쥐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들 민간인 부대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 하나, 미군 한 명만 같이 저승으로 끌고 가면 성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민간인들이 총알바지가 되어가며 미군 사상자를 만들 때쯤이면 도쿄는 이미 일국의 수도가 아니라 도심 게릴라전이 전개되는 지옥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로히토와 일본 군부 수뇌부들의 대본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나가노의 산악지대에 거대한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유사시를 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숨어 민간인들이 하나둘 죽어가며 미군을 괴롭히고, 그리하여 미군이 지치고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기만을 기다려 협상을 시도한다는, 그야말로 책임감이라고는 먼지만큼도 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전개되었다면 미군의 최대 사상자는 400만, 일본인 민간인은 최대 1000만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부의 이런 계획은 결국 원폭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형 변수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폭에 의해 또 다른 형태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만약 원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일본인 민간인이 희생되었을지 모르니 이것 역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